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지적 성장을 함께하는 채널, 부의 연대기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 뒤에는 언제나 거대한 역사의 서사가 숨어 있죠. 오늘 그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본 해외 축구, 아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였을 확률이 높죠? 우리가 흔히 영국, UK라고 부르는 그 나라, 브렉시트로 시끄러웠고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한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거대한 브랜드가 탄생하기 전에 잉글랜드라는 핵심 기업이 먼저 상장되어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날 우리는 잉글랜드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나라가 처음부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서기 927년에 공식적으로 탄생했거든요. 수많은 부족들의 각축전, 바이킹이라는 무자비한 외부 투자자들의 침략, 그리고 수백 년간의 피 튀기는 M&A 과정 속에서 태어난 나라, 바로 잉글랜드의 탄생기입니다. 이 역사를 알면 지금의 유럽과 세계 경제 지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해하는데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적 자산 포트폴리오에 아주 굵직한 우량주 하나가 추가될 겁니다. 부의 지혜는 역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누르셔서 이 지적 성장의 여정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발을 빼면서부터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로마라는 거대한 CEO가 갑자기 나 이제 이 사업 접는다 하고 떠나버리니 그야말로 권력의 공백,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거죠. 이 기회의 땅을 노리고 북해 건너편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몰려옵니다. 바로 앵글로 색슨족. 지금의 독일과 덴마크 지역에 살던 게르만 민족들이었죠. 일부 역사학자들의 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로마가 떠나자마자 북쪽의 픽트족과 스코트족이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브리튼 원주민들은 앵글로 색슨족에게 SOS를 칩니다. 형님들, 용병으로 와서 우리 좀 지켜주세요. 앵글로 색슨 용병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북쪽 오랑캐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용병들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오히려 집주인을 내쫓고 자기들이 눌러앉아 버린 겁니다. 여기 살아보니까 괜찮네? 우리가 접수한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7세기가 시작될 무렵 앵글로 색슨족은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여러 개의 왕국으로 땅을 나눠갔습니다.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에식스, 켄트, 서식스, 머시아, 이스트 앵글리아, 노선브리아, 그리고 웨식스. 이렇게 7개의 왕국이 서로 아웅다웅하며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죠. 이른바 칠왕국 시대입니다. 한동안은 이 작은 왕국들이 각자 도생하며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북쪽에서 훨씬 더 무자비하고 강력한 새로운 세력, 바로 바이킹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793년 잉글랜드 해안에 공포가 상륙합니다. 바이킹 약탈자들이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에서 가장 신성한 곳 중 하나였던 린디스판 수도원을 공격한 겁니다. 평화롭게 기도나 하던 수도원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탈탈 털어버린 거죠. 이 잔혹한 사건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바이킹 군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잉글랜드를 휩쓸었습니다. 870년에는 이스트 앵글리아가 함락되고 불과 4년 뒤에는 머시아가 넘어갑니다.
875년이 되자 노섬브리아마저 바이킹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이제 앵글로색슨의 마지막 보루는 웨식스 왕국 단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야말로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죠. 이때 웨식스의 왕이 죽고 그의 동생이었던 알프레드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뒷수습이 불가능해 보이는 회사를 물려받은 이대 경영자 같은 신세였죠. 처음에는 알프레드도 바이킹에게 돈을 쥐어주며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제발 우리만은 살려주세요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면전을 선포하죠. 결정적인 순간은 에딩턴 전투에서 찾아왔습니다. 알프레드의 군대가 바이킹 군대를 말 그대로 박살내버리면서 예식스로의 진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승리 이후 머시아 왕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틈타 알프레드는 자신의 신복을 머시아의 영주로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머시아 일부는 여전히 바이킹 영토였지만 사실상 두 왕국을 모두 지배하게 된 알프레드는 당대 가장 강력한 앵글로색슨의 왕, 존버의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알프레드 대왕 사후 그의 아들 에드워드가 왕위를, 그리고 딸 에설플레드가 머시아의 군주가 됩니다. 이 파워남매는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며 바이킹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917년 누나 에설플레드는 북쪽으로 진격해 머시아의 영토를 넓히고 동생 에드워드는 이스트 앵글리아를 탈환합니다. 이들의 협공으로 바이킹의 지배 영역, 이른바 데일로는 점차 줄어들었죠. 에설플레드의 가장 큰 업적은 당시 북부의 중심지였던 요크가 싸우지 않고 그녀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짧았습니다. 위대한 승리 직후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딸이 잠시 통치했지만 곧 머시아 귀족들에게 쫓겨나죠. 이 혼란을 틈타 에드워드 왕은 머시아 전체를 자신의 왕관 아래 통합시켜버립니다. 924년 에드워드가 사망했을 때 잉글랜드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통치자들까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앵글로색슨족은 전례 없는 우위를 점하게 됐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설스텐이 이 강력하고 통일된 왕국을 물려받아 조상들이 시작한 위대한 과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설스텐의 초기 통치는 외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를 노섬브리아의 바이킹 통치자에게 시집보내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그 바이킹 왕이 갑자기 죽자 에설스텐은 이때다 싶어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북으로 진격해 요크와 노섬브리아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순간 927년을 앵글로색슨 영토를 하나로 묶은 단일 왕국, 잉글랜드 왕국이 진정으로 탄생한 시점으로 봅니다. 드디어 잉글랜드라는 주식회사가 공식적으로 상장되는 순간입니다. 에설스텐 스스로도 자신을 잉글랜드인의 왕이라 칭했죠.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37년 에설스텐은 더 북쪽 스코틀랜드를 향해 눈을 돌립니다. 당시 알바 왕국으로 불렸던 스코틀랜드는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동맹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왕, 더블린의 바이킹 왕, 그리고 스트레스클라이드 왕까지 그야말로 반 에설스텐 어벤져스가 결성된 거죠. 이 연합군과 에설스텐의 잉글랜드군은 브루남버 전투라는 전설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이 전투가 정확히 어디서 벌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에서 에설스텐의 군대는 연합군을 처참하게 격파하며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투를 통해 잉글랜드의 통일은 더욱 굳건해졌고 새로운 국가적 자부심이 싹트게 되었다고 평가받죠.
하지만 에설스텐이 죽자마자 잉글랜드는 다시 바이킹의 침략에 직면합니다. 더블린의 바이킹 왕 올라프가 이 혼란을 놓치지 않고 쳐들어와 요크와 노선브리아, 머시아의 넓은 땅을 다시 빼앗아갑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죠. 그러나 올라프가 죽고 그의 사촌이 왕위를 계승하자 에설스텐의 이복동생이었던 에드먼드 왕이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잃어버렸던 땅을 모두 되찾는 기염을 토하죠. 944년 바이킹은 노선브리아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잉글랜드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에드먼드는 946년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그의 동생이 왕위에 오릅니다. 평화는 또다시 짧았습니다. 947년 피해 도끼왕 에리크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진 노르웨이 군벌이 쳐들어와 노선브리아를 점령하고 이 지역은 거의 10년 동안 라이벌 왕들이 서로 싸우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 기나긴 혼란을 마침내 끝낸 것은 에드먼드의 동생 에드레드 왕이었습니다. 그는 노선브리아를 잉글랜드 영토로 영구히 되찾아왔지만 그 대가였을까요? 승리 직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잠시 혼란기가 있었지만 마침내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체계적인 시대를 연 왕, 평화왕 에드거가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에드거는 싸움꾼이 아니라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바이킹의 영향력을 무조건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법이었던 데일로의 요소들을 현명하게 잉글랜드 법 체계에 통합시켰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하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전쟁이 아닌 질서, 법, 그리고 공정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드거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잉글랜드는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진정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폐를 표준화하고 왕권을 강화했으며 왕국 전체에 걸친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백 년 전 앵글로 색슨족의 이주로 시작된 기나긴 여정, 부족과 군벌로 갈갈이 찢겼던 땅이 마침내 하나의 제대로 작동하는 왕국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의 탄생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침략, 정복, 저항, 그리고 통합이라는 수백 년에 걸친 길고 지루한 과정의 결과물이었죠. 앵글로 색슨족이 흩어진 부족들을 모아 왕국을 세웠고 바이킹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려고 했지만 알프레드 대왕, 에드워드, 에설플레드, 그리고 에설스텐 같은 위대한 리더들의 끈기, 외교, 그리고 끊임없는 야망을 통해 혼돈은 질서로, 그리고 질서는 마침내 하나의 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평화왕 에드거 아래에서 잉글랜드의 법과 행정의 기틀이 마침내 마련되었고 이 시스템은 훗날 대영 제국을 이끄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해 바이킹의 거센 파도를 견디고 앵글로색슨의 야망으로 빚어진 나라 잉글랜드. 그 기초가 훗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 과연 그들은 알았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돕니다. 한 국가의 탄생서사를 통해 우리는 위기관리, 리더십, 그리고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특히 경제와 권력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